2026년 한국의 복지 제도가 어떻게 격변하는지 오늘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변화의 핵심만 딱 뽑아서 이게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딱 강조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액수가 조금 오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2026년의 변화는요, 한국 사회 안전망의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 자체가 바뀐다. 네, 과거의 복지가 그냥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좀 소극적 지원에 가까웠다면요. 네네. 이제는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특정 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능동적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아, 능동적 지원이요? 그 관점이 정말 핵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변화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복지 혜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이게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무려 7.25%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숫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키요? 네,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수십 가지 혜택의 지급 기준선이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요. 네. 둘째는 이전에는 소득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바로 그분들이 새롭게 이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복지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물이 더 넓어지는 효과입니다. 그 넓어진 그물이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에게는 아예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룬 부분이 바로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조건 변경이었습니다. 먼저 청년 혜택부터 좀 볼까요? 네, 이게 이번 변화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와, 34세요. 네. 근데 나이 제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공제해주는 금액 자체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죠.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왜 하필 34세일까요? 2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5살이나 올린 데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20대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걸 표준적인 생애 주기로 보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 진학도 많고 이직도 잦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공백기로 있잖아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이 그렇죠. 정책이 드디어 그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34세라는 기준은 이제 사회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기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현실을 따라잡는 정책이군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료에 나온 30세 청년 민준 씨 사례로 한번 보죠. 네. 민준 씨가 아르바이트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는 상황이 꽤 암울한데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민준 씨가 30세이기 때문에 청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 딱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월 소득 1,000만 원에서 일반 공제인 30%만 빼줍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라는데 70만 원이 되죠. 네. 당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76만 5천 원이었으니까 여기서 소득 인정액 70만 원을 뺀 차액, 즉 6만 5천 원만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월 1,000만 원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에서 받는 지원이 고작 6만 5천 원이라니? 그렇죠. 이건 뭐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른바 복지함정이죠. 아,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복지 혜택이 대폭 깎이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복지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계산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에는 민준 씨가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니까 새로운 청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 1,000만 원에서 먼저 청년공제액 60만 원을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 60만 원을요? 네. 그럼 남은 금액은 40만 원이죠. 여기서 다시 일반 공제 30%를 적용하면 12만 원이 빠지고 최종 소득 인정액은 28만 원이 됩니다. 28만 원. 자,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82만 원에서 이 28만 원을 빼면 민준 씨가 받게 될 생계급여는 54만 원이 됩니다. 와, 6만 5천 원과 54만 원. 이건 그냥 인상이 아니라 거의 다른 제도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일을 해서 번 100만 원에 추가로 54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유인을 극대화하는 설계입니다. 일할수록 손해보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당신을 더 응원하겠다. 이런 국가의 명확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군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장기적으로 근로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년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주겠다. 이런 정책적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겠죠. 그럼요. 자료에서 지적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벽이 바로 자동차 문제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이 이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복지 혜택에서 탈락했죠. 네.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낡은 트럭 한 대, 아이들 등하원을 위한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정말 흔한 일이었어요. 자동차를 여전히 사치품으로 간주하는 낡은 기준 때문이었는데요. 맞아요. 이 부분도 크게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나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아, 3명에서 2명으로요? 네. 이제 자녀가 둘만 있어도 자동차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10년 이상 된 1600cc 미만 승용차뿐만 아니라 아이가 많은 집에서 주로 쓰는 소형 승합차나 생업에 필요한 500만 원 미만 화물차 같은 것들. 이런 차들도 재산 산정에서 아주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은이네 가족 사례가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내 식구가 45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경우였죠. 맞습니다. 이전 기준으로는요. 이 450만 원짜리 자동차가 매달 450만 원의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네, 매달 450만 원이요? 네. 차량 가액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좀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고 차종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 소득 환산율이 100%가 아닌 4.17%로 적용됩니다. 4.17%요? 그럼 450만 원에 4.17%면 월 1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45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가은이네 가족은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와, 이런 변화로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들의 문턱도 함께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의료나 주거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갔으니까 모든 기준이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2만 5천 원 이하, 주거급여는 약 123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네. 특히 주거급여는 실제 지원액도 올라서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지원금이 최대 35만 원까지 오릅니다. 월세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숫자 중심의 변화 외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새로운 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네. 바로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특례라는 항목이었는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정의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 배상금이 재산으로 잡혀버렸어요. 그 결과 평생의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받자마자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국가가 한 손으로는 사과하면서 돈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빼앗아가는 모순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2026년부터 생기는 이 특례는 바로 그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3년 동안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3년 동안요? 네, 억울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할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매우 중요하고 인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변화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먼저 이미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네. 이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월이 되면 인상된 금액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다만 딱 한 가지 좀 프로액티브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가구 구성입니다. 가구 구성이요? 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셔서 제가 1인 가구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나요? 혹은 저희 가족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따로 사는 자녀랑 주소지가 묶여 있거나 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5분짜리 전화 한 통이 몇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 즉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의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바로 이분들이 이번 변화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신청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다. 네, 특히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본인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둘째, 자녀가 2명 이상이다. 셋째, 생계에 필요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아, 이 세 가지. 네, 이 조건들은 이전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변수들입니다.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간단합니다. 가장 편한 건 가까운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거고요. 네. 온라인이 편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전화로 먼저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29번. 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나는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포기하고 스스로를 탈락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2026년의 제도는 바로 그렇게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되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2026년부터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 역대 최대로 올라갑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네. 둘째, 만 34세 이하 청년은 월 100만 원을 벌어도 54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셋째,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고 생계형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돼서 더 이상 차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넷째, 의료, 주거급여 등 다른 혜택의 문턱도 모두 함께 낮아지고요. 네. 다섯째,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본인의 가구 구성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해당될 것 같으면 주저없이 다시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죠? 이것은 부끄러운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권리라는 점 중요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이웃에게 꼭 알려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복지의 격차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부가 복지제도에 규칙을 바꿔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더 올바른 방식으로 포용하려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와 규칙을 넘어 2020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돈을 넘어 자립을 향한 의지를 북돋우고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